안녕하세요. 썰맘입니다.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황혼 이혼을 한 60을 훌쩍 넘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다 늙어서 이혼이라니? 헛웃음부터 나오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썰맘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세상엔 별별 인생이 다 있구나. 그렇게 남 이야기처럼 듣기만 했지 제가 직접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나이에 집안 어른들 소개를 만나서 딸 둘 낳아 키우며 큰 굴곡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복병은 하필 황혼에 숨어있더군요. 믿어지세요? 다 늙어 빠진 남편이 이 나이에 마누라 속을 이렇게 썩일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잠시만 들어주세요. 남편은 평생 한 직장만 다니다가 은퇴했습니다.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저도 진심으로 응원해줬지요. 그랬더니요. 등산, 낚시, 볼링. 한이 맺힌 사람처럼 안 해본 게 없더군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땐 몰랐죠. 그 취미 뒤에 이런 일이 숨어 있을 줄은. 그날도 저는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웬 남자 하나가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여기가 박영수란 놈팽이가 사는 집이요? 박영수, 제 남편 이름입니다. 남편 맞는데요? 늦신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놈 안 사람 되십니까? 맞습니다만 왜 그러시는데요? 다음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놈이 말이요.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났지 뭡니까? 지금 그놈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멋을 내던 남편, 이유 없이 잦아진 외출, 부쩍 늦어지던 귀가 시간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낮잠 자고 있던 남편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금 낮잠이나 자고 있을 때야? 당신 대체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그때 제 뒤로 따라 들어온 그 남자가 잠이 덜 깬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너냐? 내 마누라랑 바람난 놈이! 멱살이 확 잡혀 올라가자 남편이 버둥거리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대체 왜 이러시오? 그것보다 일단 좀 놓고 말합시다. 놓고 말해. 그 남자가 씩 웃더니 소리쳤습니다. 사교 댄스에서 만났다며. 너보다 9살이나 어린 내 마누라랑. 저는 옆에서 듣다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요, 멱살이 잡힐 와중에도 남편은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오해요, 오해. 그쪽 마누라가 먼저 날 꼬셨다니까요. 춤추는 게 귀태가 난다느니 오태가 좋다느니 코가 홍콩 배우 같다느니 아주 옆에 딱 들러붙어이다. 그 순간 그 남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퍽. 주먹이 남편 얼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이 년놈들아, 내가 죽이고야 말지. 그 남자는 씩씩거리며 남편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입술은 터지고 얼굴은 여기저기 금세 멍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요, 말렸을까요? 아닙니다. 잠자코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제대로 혼나야지. 다시는 만나지 마라. 다음엔 나 불사지른다. 알았어, 이 노인네야? 그렇게 말하곤 이쯤에서 물러서 기세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좀 김이 샜습니다. 아까는 죽일 듯 달려들더니 결국 말로만 경고하고 가나 싶어서요. 혀를 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을 돌려 저를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줌마도 남편 관리 좀 잘하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차 일반이잖소. 초면에 선 넘지 맙시다. 아저씨도 마누라 관리 못해서 이렇게 남의 집까지 뛰어온 주제.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계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제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쿵!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방금도 들었잖아. 저 남자 마누라가 날 먼저 꼬셨다니까. 몸이 유연하다고 내 옆에 딱 붙어서. 그 말을 듣자 그 남자가 다시 성을 냈습니다. 뭐라고 이 할배야? 더 맞고 싶어? 그때 제가 둘 사이로 한 발짝 들어가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허, 듣자 하니 사교 댄스 바람이네. 남편이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모아 비는데 그 순간 남편 코에서 코피가 쓱 흘러내리더군요. 여보, 나 코피. 꼴 같지 않게 남편 놈이 피를 흘리며 불쌍한 척 제 앞에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그 상황에서 제가 꼭지가 안 돌겠습니까? 뭐야, 이거 한쪽밖에 안 나오잖아. 네가 한지 생각하면 말이야, 쌍코피가 터져도 모자라. 퍽! 이건 네가 나 배신한 대가야. 퍽! 이건 우리 애들 속이고 기만한 대가고. 저는 마지막 이를 악물고 한 대를 더 후려쳤습니다. 퍽! 그리고 이건 너 같은 놈을 믿고서 한평생을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복수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 난리통에 딸 자식들이 어느새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다는 걸요. 정화야, 쭈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엄마 좀 말려다오. 그때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이 그 아비를 외면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놈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꺼져.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얼굴 볼 생각조차 하지 마. 엉덩이를 걷어차 그대로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보니 상간녀 남편이 한쪽에 멍하니 서 있더군요. 당신은 왜 아직 거기 서 있어요? 나는 내 집안 단돌이 끝냈으니까 당신 집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앞으로 피자 볼 일 없을 테니 당장 꺼지시오. 그렇게 돗대기 시장 같은 아수라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과 황혼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은 그놈 생각만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아니더군요. TV에서 누가 바람 폈다는 얘기만 나와도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런 년은 지옥불에 튀겨야지. 저게 사람이야? 인두껍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누가 누구랑 붙어먹었다. 그 말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기 때문이겠죠. 딸애들도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 이후로 애들이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더군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이러다 나 죽을 때까지 딸들 다 키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인생이 참 묘하죠. 될 일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술술 풀리고 안 될 일은 죽어라 애써도 안 된다더니 큰애 결혼이 딱 그랬습니다. 동네에 거의 2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하는 식당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옷가지도 나누고 이런저런 살림살이도 나눌 만큼 꽤 친하게 지냈죠.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가서 속을 좀 털어놨습니다. 우리 딸이 말이야,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빠한테서 그런 꼴을 봐서 그런 건지 물어보면 또 아니래. 사람 미치겠어 정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손뼉을 딱 치더군요. 그럼 딱 맞는 집이 하나 있어. 내가 아는 집 아들도 결혼 안 해서 부모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41래.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어. 나이도 그렇고 내가 보기엔 잘 맞을 것 같아. 딱이야 딱. 그렇게 해서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서로가 마음에 든다지 뭡니까? 재고 따질 것도 없이 속전속결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째야 타지나가 살고 있으니 그렇다 치고 큰애까지 40 넘어서 옆에 끼고 살고 싶진 않다. 그래서 후딱 치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딸의 시어머니 될 분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사돈도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 나이 먹어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공부만 하고 직장만 다녀서. 그래서 말인데요. 애 생기기 전까지만이라도 제가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좀 가르치고 말동무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1, 2년이면 충분할 거고 애 생기면 바로 분가시킬 생각이에요. 요즘 세상에 시댁살이라니? 저는 정중하게 거절할 말을 고르고 있었는데 딸애가 그때 나서더군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본인이 먼저 설레발을 치는데 아무리 엄마라도 그 자리에서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둘 사이가 워낙 좋아 보였고 사이될 사람도 순해 보여서 괜한 걱정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미 마음이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속상한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말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석같이 약속했고요. 그렇게 큰애를 시집보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요. 딸의 콧노래가 집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혼을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 회사 다녀와서 시어머니가 차려준 저녁밥 먹는 것도 괜히 미안해.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피곤한데 뭘 자꾸 하려고 하냐면서 방에 들어가서 쉬래. 시아버지도 다정하고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아선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제 마음도 같이 풀어지더군요. 아, 이제 정말 한시름 났구나. 그런데요, 인생은 꼭 이럴 때 한 방을 준비해 놓더군요. 사돈댁에 큰 호재가 생겼습니다. 사이에 조부가 물려줬다는 시골 허허벌판 땅에 개발 계획이 잡혔고 쓸모없던 땅이 단숨에 큰돈이 됐다는 겁니다. 딸도 전화로 들떠있더군요. 엄마, 우리 집 땅값이 장난 아니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게 틀어질 줄은요. 돈이 생기자마자 딸의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요. 국산 고급 세단을 한 대 뽑았답니다. 그러더니 고 손주 볼 나이에 체형 교정센터를 다니질 않나. 젊은 애들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달라지질 않나. 솔직히 말해 보기 좀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딸의 전화가 매일같이 걸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목소리가요. 분통이 터져 있더군요. 왜 또 그래? 제가 물으면 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겠다면서 돈 있는 여자들 모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새로 산 차를 타고 허구한 날 어울리다 어느 날은 그 여자들을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요. 딸은 며느리니까 과일 몇 개를 까가 차랑같이 내왔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과일 접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 비싼 과일 잔뜩 있는데 싸고 맛없는 것만 깎아왔네. 며느리 참 실속 있다. 비싼 건 남겨뒀다가 자기 남편 주려고 그러나 봐. 아주 금실 좋다, 금실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답니다. 웃어야 할지 고개를 숙여야 할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더군요.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시작이란 걸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썰맘에 털어놓으면서도 그날 딸이 느꼈을 그 수치심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엄마, 내가 뭐 그러려고 그랬겠어? 편하고 익숙한 걸로 그냥 깎아낸 거야. 딸의 목소리가 꼭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화나는 건 그 다음이야. 딸이 시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하더군요. 아유, 너도 참. 애들 금실 좋은 건 맞는데 그저 쥐뿔도 없는 집에서 커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마라. 그리고는 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가서 과일 다시 깎아와. 친정엄마가 손님 오면은 제일 좋은 걸로 내오라고 안 가르치던. 이게 뭐니, 이 궁상이. 그 말에 딸이 참다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공부만 하고 직장만 다녀서 어머님이 가르치신다고 끼고 사시는 거잖아요. 제가 못난 짓을 했다면 그건 다 어머니께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과일 꽂혀있던 포크를 집어서 딸에게 던졌답니다.
야, 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없는 집안인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천하고 무식할 줄은 몰랐다. 사돈한테 전화해서 반품을 하든지 해야지 원. 그 말을 듣고 딸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어느 안전이니 천하다느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요, 제가 무슨 택배예요? 전화해서 반품하게. 보안이 선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다 드시려고 사오신 것 같은데요. 과일은 알아서들 깎아 드세요. 그 말을 끝으로 딸은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좀 만지더니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하나 싶더군요.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를 욕하다니 시모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렸어. 그날 이후 전쟁이 시작됐답니다. 퇴근에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이러더랍니다. 예, 와서 저녁 차려. 내가 왜 해야 하냐고. 너도 며느리면서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언제까지 내 집에서 내가 해준 밥만 얻어먹고 살 생각이야? 그 시간에 같이 퇴근에 들어온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차더랍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아주 단단히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새아가도 종일 일하고 온 거 안 보여? 집에서 대체 뭘 하길래 이 시간까지 밥 하나 안 해놨어? 요즘 당신 돈만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 같아. 내가 벼르고 있어. 어디 한번 나한테 제대로 걸려봐.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딸을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았고 부부 사이까지 툭 한번 끼어들어 싸움을 만들었다더군요. 제 속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끝을 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잘 지내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 모친이 내 딸을 없는 지 자식이라며 구박한다는데 내가 어찌 잘 지내겠는가? 전화기 너머에서 사위가 한숨을 쉬더군요. 그 부분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요즘 저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어쩐 일인가?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장모님 모시고 와이프랑 함께 저녁 식사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 셋이 식당에 앉았습니다. 딸이 되게 소곤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한서방이 왜 이렇게 비싼 식당에 데려왔는지 알아? 왜? 무슨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으니 딸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더군요. 사이가 제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아 임신했답니다. 어머, 정말 경사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한숨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사이는 더 붙였습니다. 더는 어머니 문제 때문에 심려치 마세요. 아기까지 있으니까 곧 분가할 겁니다. 집 구해지는 대로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도 안부 전해달라 하시네요. 딸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그래 엄마, 걱정 마.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으라면서 용돈까지 주셨대요. 바깥사돈, 참 사람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 딸이 시모에게 몹쓸 구박을 받는 일은 더는 없겠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핑 돌더군요. 임신 후 딸은 시모가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희부와 사이가 몸만 생각하고 나머지 우리가 책임질게 하면서 든든히 받쳐주니 가능한 일이었죠. 딸이 들려준 시모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예, 너 걸레 빨아와서 바닥 좀 닦아라. 바닥이 이게 뭐니 더러워서. 너네 집에선 이렇게 살고 있냐?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요, 어머니. 안 들려? 이제 생쇼를 다 하고 앉았네. 젊은 년이 기가 먹은 거냐? 어머니, 뭐라고요? 어머니가 하도 소리를 지르셔서 이명이 오나 봐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애기한테 영향 없이 치료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곧 집을 구해 분가할 예정이니 저와 사위 시부까지 딸에게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딸은 직장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시모와 단둘이 있을 일도 거의 없었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제 불찰이었습니다. 어미로서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될 줄 알았다면 그대로 애를 두지 말 걸 그랬습니다. 후회가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방심한 사이 제 딸아이는 제 시모에게 세상이 뒤집힐 만큼 큰일을 당하고야 말았으니까요. 그 전에 저 역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듣게 됩니다. 그 천인 공노할 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겠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딸애와 사이를 이어준 여자가 운영하는 그 식당에 들렀지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장 본 걸 조금 나눠주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식당 여자가 갑자기 방정을 떨듯 말하더군요. 아, 맞다. 빅육수, 빅육수. 무슨 소린데 그래? 자기네 사돈 댁 있잖아. 개발이다 뭐다 해서 돈벼락 맞고 나서 목에 깁스하고 다니는 그 안싸돈. 저는 그 말을 듣자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골프 시작했다는 얘긴 들었지? 그건 이미 딸에게 들어 알고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골프 모임에서 옆 동네 김씨 아저씨랑 바람이 났대. 뭐라고? 둘이 바람 났대. 지금 소문이 쫙 퍼졌어. 사람들 눈 피해서 같이 다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수두룩이야.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년이 지금 뭐가 어째? 처음에 말씀드렸듯 저는 바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도 아닌 제 딸의 시모가 제 안싸돈이 바람이라니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안싸돈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인지 사실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사흘 동안 몰래 안싸돈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100번, 1000번 확실하게 바람이 나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여자와 단 한순간도 더 같이 있게 하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라도 한서방이랑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정아야, 안 그래도 엄마가 전화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엄마, 나 유산한 거면 어떡해? 그 말에 제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우리 애 잘못됐으면 나 진짜 어떡해? 말해봐. 지금 당장 엄마가 갈게. 그때 사이가 제 전화를 받아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도착해보니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링게를 맞고 있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셨어요, 장모님? 딸의 사이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딸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잠깐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장모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딸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해. 안 돼. 사이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밖에 오래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편히 한숨 자고 있어. 앞으로 내가 널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이가 몸을 낮춰 딸을 꼭 안아주는 모습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보였습니다. 뭔지 알겠어. 일으킨 건 그 옆에 내지. 딸은 눈물을 글썩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는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울어요. 자꾸 이러면 울보가 태어날 거야. 그제야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던 대로 문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어서 얘기해 보게. 그 순간 사위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종아 임신했을 때 임시라도 원룸을 구해 둘이 나갔어야 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 그 얘긴 그만두고 전후 사정을 말해주게. 그때 제 손이 떨리고 머리카락에 쭈뼛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잘못됐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머니라는 인사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은 딸과 사이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고 딸은 고위험 산모라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이었습니다. 사이는 미팅을 서둘러 끝내고 집에 들러 딸을 태운 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려 했대요. 가족들은 전혀 몰랐지만 저희 엄마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가지고 계셨더랍니다. 그때 이 큰돈을 설마 바람난 남자한테 주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은 말은 꺼내지 않았죠. 그랬더니 사이하는 말이 사실은 금을 사려고 하셨던 거라네요. 그런데 금과 아픈 우리 애가 누워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이야기는 사이에게 직접 들은 것과 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섞어 적은 것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사이와 얘기를 나눌수록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왜 한서방이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저와 딸만 따로 빼내서 이야기를 나누려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더군요. 아침나절 잠깐 외출했다 돌아온 그 여자가 안방 화장대 문갑에 넣어두었던 1,000만 원이 사라진 걸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병원 검진 시간에 맞춰 옷을 갈아입고 있던 제 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더군요. 없는 집안인 줄 알았지만은 손버릇까지 더러운 년인 줄은 몰랐네. 그래, 네가 가져갔지? 내 돈 어쨌어? 내 1,000만 원 어쨌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또 안 들리는 척할 참이냐? 오냐, 오늘 내가 아주 작정하고 네 귀를 뻥 뚫어주마. 다시는 못 알아듣게 말이야. 딸은 정말 몰라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돈이라뇨. 지금이라도 내놓으면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왜 생사람을 잡으세요? 정말 제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생각하시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세요? 그러자 그 여자가 비웃듯 말했답니다. 수준? 그래, 오늘 네가 그 수준이 뭔지 제대로 맛보게 해주마. 그리고는 임신한 제 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안방 화장대 앞으로 질질 끌고 갔다더군요. 갑작스러운 폭언에 딸은 반사적으로 배를 끌어안았답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요. 눈 똑바로 뜨고 봐. 여기 분명 돈이 있었어. 그런데 왜 없어졌냐고? 이 집에 지금 너랑 나 말고 누가 더 있어? 제가 안 가져갔다는데 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님? 손주 태어나기도 전에 집안 망신시키라고 작정했냐? 어머님, 정말 미친 거예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이를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그래, 나 미쳤다. 임신 좀 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시부랑 남편 앞에서 나대는 꼴을 보는데 내가 안 미치게 생겼냐? 여자가 임신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애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해? 돈 어딨냐고? 버러지 같은 년이 가난한 친정에 빼돌리려고 숨겨놨지?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제 딸은 끝까지 배를 감싼 손을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생긴 아이,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정말 그 옆에 애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손찌금 한 번 없이 귀하게 키운 내 새끼를 도둑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몸에 저런 폭언과 폭력을. 돈 어디 있냐고. 내 돈 이년아. 입이 붙었으면 말 좀 해봐. 울긴 왜 울어?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우는 거지? 벼락 맞아 죽을련. 그 여자가 그렇게 며느리를 붙잡고 난리를 치는 동안 사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답니다. 검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아내를 찾아 사이가 집으로 올라왔고 문을 열자마자 그 지옥 같은 광경을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엄마,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사이가 고함을 치며 달려오자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배만 감싸고 있던 정아가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 남편 쪽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돌아서는 정아의 머리채를 다시 한번 낚아채 끌어당겼고 딸아이는 그대로 문간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사이는 그렇게 제 딸을 안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거였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 엄마라는 여자랑은 당장 인연 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아를 더 제대로 지켰어야 했는데. 사이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질 대로 부서진 소리였지요. 그때였어요. 응급실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고개를 들자 바깥사돈, 그러니까 제 딸의 시아버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더군요. 새아가는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버티질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제 가슴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쿵, 쿵.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사이는 그런 제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안에서 딸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다시 흥분할까봐 우리 모두 숨을 죽인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였어요. 응급실 한쪽 끝, 기둥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쭈뼛쭈뼛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던 사람, 그 악마 같은 여자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그 여자의 뺨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짝! 병원 안에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경비원들이 뛰어왔지만 그 전까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여자를 때렸습니다. 머리채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소리를 한 번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요. 그저 이를 악문 채 그 여자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그 귀에다 대고서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산채로 불지옥에 타는 느낌이 어떤 건지 내가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경비원들에게 끌려 떨어지기 직전 제 손에는 그 여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쥐어져 있더군요. 그 이후 일은 사이와 바깥사돈이 병원 측에 이야기해서 그 여자를 완전히 쫓아내는 걸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아이는 침대에 누운 채 새끈새끈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살았구나. 그 생각 하나에 저는 병실 문틀에 기대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했지요.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까지 망가진 상태였으니까요. 문 앞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저렇게 깊이 잠이 들다니.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나까지 지옥불에 같이 튀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자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잠든 딸아이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고 있는데 바깥사돈이 사위와 함께 병실로 들어오며 말하더군요. 안사돈,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큰 돈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라서는 아침에 출근하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행에 입금하려고요. 그 한마디에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여자가 집에 없었고 몇 번이나 설명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가방 안에 둔 탓에 전화가 왔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분노가 사라진 대신에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새아가랑 안사돈께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못난 제 옆에 내를 불렀던 건데 오히려 화만 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서 말씀하시죠. 겨우 잠든 애 깰까 겁납니다. 사이에게 딸을 맡기고 바깥사돈과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죠. 이 일로 우리 딸 유산될 뻔했습니다. 저는 이 일 절대 그냥 못 넘깁니다. 바깥사돈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새아가 마음 풀릴 때까지
제가 그 여자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냉정하게 되물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박카사돈에게 저는 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 여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찍어둔 사진들. 박카사돈은 사진을 넘길수록 점점 얼굴이 굳어가더군요. 제 딸이 이런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권유를 가장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다른 남자랑 정분나서 동네 망신시키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제 딸을 도둑년 취급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까지 죽일 뻔한 여자를 그래도 용서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박카사돈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죠. 안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땐 한서방이랑 제 딸 이혼하면 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습니다. 그래도 그 금수만도 못한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살 생각이시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그 가족 안에 제 딸과 제 손주는 결코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요. 박카사돈은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겪은 일, 저는 이대로 절대 못 넘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톡톡히 받아야 할 겁니다. 자리를 뜨려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박카사돈도 참 딱하십니다. 평생 억울하지 않으세요?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그제야 박카사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사진으로 제 차가 바람난 건 알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식당에서 들은 소문부터 직접 조사하며 새로 알게 된 사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말해줬습니다. 골프 모임 아랫동네 김씨, 눈피해 다니던 모습, 이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까지도요. 제가 말할 때마다 박카사돈은 점점 더 경악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마 이제야 자기가 어떤 여자와 평생을 살고 있었는지 제대로 본 거겠지요. 모든 걸 털어놓고 저는 곧장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건 누구보다 제 딸이니까요. 그날 박카사돈은 제가 알려준 장소에 숨어 있다가 두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점잖던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기 아내뿐 아니라 아랫동네 김씨까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죠. 김씨네 집도 난리가 났고 박카사돈은 제가 건넨 사진과 현장 목격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가진 건 모두 털리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랑하던 금부치, 폐물, 재산 모두 딸에게 위자료로 넘어갔죠. 분가를 준비하던 딸과 사위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박카사돈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죠.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은 아이도 그냥 보고 배우는 것만으로 올바르게 자랄 것 같아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박카사돈이 얼마나 현명하고 강단이 있으며 성품이 좋은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 12월, 딸은 무사히 아기를 낳았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손주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죠. 시아버지가 애를 너무 잘 봐주신다며 딸은 행복해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 여자가 사라진 뒤 우리 두 집안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출산 후 처음 맞은 설날, 딸이 집에 오더니 재밌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가 명절 아침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었어. 꾀죄죄한 몰골로 찾아와 아버님을 붙잡고 빌었다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나 내치지 마. 하지만 딸의 시부는 말했습니다. 꺼져. 내 손주는 벌레만도 못한 너 같은 삶을 살게 두지 않겠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딸은 웃으며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음이 놓였죠. 혹시라도 딸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 걱정했거든요.
딸과 사이는 최근 지어진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지금도 신혼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은 벌써 둘째 계획까지 세우며 들떠 있습니다. 둘째 딸 주아도 언니를 보며 형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노래할 정도라니. 이제야 제 말년도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별거 없습니다. 가족끼리 웃고 함께 살아가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죠. 여러분께서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연 듣고 계시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안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